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진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2월 26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주말 다들 잘 보내셨죠? 네. 시장이 이제 어닝 시즌 보통 1월 달부터 2월 달 요 시즌까지 미국의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분기 실적 발표가 보통 한 45일 안에 해야 되다 보니까 2월 15일 정도까지 나오고 그러면서 약간 어닝 모멘텀 이제 끝나가고요. 그리고 밸류업 프로그램이 또 오늘 나오다 보니까 약간 바이드 루머에서 사서 뉴스에 판다라는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역시나 발표가 되니까 이게 뭐 발표 내용이 좋았든 안 좋았든 일단은 무조건 거의 셀드 뉴스 하는 분위기가 연출될 것으로 예상을 하긴 했었지만 오늘 보니까 많이 빠지네요. 그런 부분이 있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번에 그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라서 발표도 나오기 전에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 소각이나 아니면 배당 관련된 거에 대해서 많이 발표들을 했습니다. 미리. 그런 것만 보더라도 기업들이 이제 동참을 좀 적극적으로 한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를 이제 얻어야 되는데 그 신뢰를 얻는 과정은 일본이 2012년 이후부터 거의 10년 동안에 그 밸류업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면서 지금 정도의 그 사상 최고가 이제 니케이 225가 사상 최고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신뢰를 얻는 과정이 한 앞으로 1, 2년 동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신뢰가 내년도까지 이어지면서 1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계속 그때 24년도에 정부 때문에 내가 그냥 그때만 발표한 게 아니라 계속 그런 밸류업에 관련된 기업들의 노력이 이어지는구나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가의 그 역할을 또 제대로 해줘야 되고 제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국민연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연기금에서 저는 액션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의 밸류업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 빠지는 거에 에이 그러면 그러지 뭐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네, 한번 희망을 가져보시죠. 자, 오늘 묵직한 기사가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을 꺾은 삼성 따돌린 TSMC 반도체의 패권을 바꾼 역사라고 되어 있는데 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불량품이 적어야 이익이 늘고 신뢰를 확보, 반도체 패권 이동의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수율 많이 얘기 나오잖아요. 수율은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지표인데 생산품에서 정상 제품 비율을 뜻하는 수율이 높다는 것은 말 그대로 불량품이 적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반도체 수율이 60% 이러면 반도체 100개를 만들어서 40개, 40개는 버린다는 의미이고요. 버리는 게 100개 중에서 40개나 버린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 그죠? 수율이 높을수록 이익이 많이 남고 기업에 대한 신뢰도 높아진다.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네덜란드 ASML의 최첨단 장비를 앞다퉈 구매하는 이유도 더 정밀하게 회로를 새길 수 있어 불량품이 나올 확률을 낮춰주기 때문이라면서 수율은 반도체 설계, 최첨단 장비,
공정 최적화, 기업의 노하우 등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진 결과물이라고 했고요. 자, 수율은 미국과 일본을 거쳐서 한국과 대만으로 이동한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요. 미국은 1971년 인텔이 메모리 반도체 D램을 최초로 개발해 양산하면서 반도체 산업의 역사를 만들었지만 1973년 오일 쇼크 이후 기업 투자가 대폭 줄었고요. 그 사이 일본, 후지스, 미쯔비시, NEC, 도시바, 히타치 등이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기술 개발에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수율을 크게 끌어올렸고요. 결국 생산 원가를 대폭 낮추면서 미국을 제쳤습니다. 1987년 일본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80%를 웃돌았네요. 와. 그 이성우 센터장의 반도체 오디세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아주 자세히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한국이 일본의 수율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파고들었고 1위에 안주한 일본 기업들은 90% 중후반대의 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품질 검사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며 고품질 반도체라는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만 골똘했는데 반면 삼성전자는 수율을 높여 나가고 시장에 필요한 반도체를 저가에 공급하는 동시에 차세대 공정 개발에 집중 투자를 했다. 최첨단 반도체를 먼저 개발하는 쪽이 승자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었고 그 결과 기술 주도권을 쥔 삼성전자는 초격차 전략을 실현하면서 글로벌 1위 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됐고 일본 D램 업체들은 모두 몰락을 했다. 자, 반도체 업계에서는 현재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격차도 이 수율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작년 3분기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TSMC가 57.9, 삼성전자가 12.4 이고요. TSMC의 최첨단 3나노 10억분의 1m입니다. 이 공정 수율은 삼성전자를 10%포인트 이상 앞서가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삼성전자가 수율만 높이면 시장을 뒤집을 기회가 또 있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네. 반도체 수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이 밑에 나오는데요. 반도체 공정에서 생산된 전체 제품 대비 정상 제품의 비율이고 수율이 높을수록 불량률이 적다는 의미고요. 반도체 설계 기술력, 최첨단 장비 사용, 공정 효율화, 기업이 축적한 노하우 등 다양한 조건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초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수율을 높이기 어렵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의 생산성, 수익성, 기술력을 가늠하는 지표로 여겨진다. 라고 자세한 설명까지 붙여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에서 방금 그 70년대 얘기가 나오잖아요. 71년 인텔이 메모리 반도체를 최초로 개발한 이후에 후지스, 미쓰비시, NEC, 도시바, 히타치 다 없어졌어요. 그죠? 예, 그 치킨 게임을 거치고 나면서 다 없어졌고요. 이 일본 반도체 업체들이 87년에 시장 점유율을 80%까지 이렇게 기록을 했었지만 다 없어졌습니다. 예, 그 정도로 우리가 아무리 기술적 우위에 있다 하더라도 항상 이 경쟁 구도 분석에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이 경쟁 구도가 바뀌는 순간 순식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 우위, 경쟁 구도 분석을 하지 않고 이 산업의 성장성만 분석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다고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경쟁 구도를 분석하셔야 됩니다. 반도체가 그 71년 이후로 이 반도체 그동안의 성장률이나 성장을 보면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성장에 결국은 최종으로 디램 메모리 쪽은 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하이닉스 이렇게 3강 구도로 굳어졌고 또 이 3강 구도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경쟁 구도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그 다음 기사가 상당히 또 재밌는 기사가 있습니다. 일본의 대만 TSMC 공장 개소 시 소니, 토요타 회장도 총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자, 지난 24일 오후 2시 일본 구마모토현의 작은 마을 기쿠요마치 대만 반도체 기업이자 세계 최대 반도체 회사인 TSMC가 86억 달러, 약 11조 5천억 원을 투자해서 신설한 반도체 공장의 개소식이 열렸고요. 모리스 창 TSMC 창업자는 중국어로 자랑스러움과 기쁨을 안고 이 자리에 왔다고 했고요. TSMC 일본 공장은 일본 반도체 산업의 르네상스를 시작하는 지점이 될 것으로 믿는다. 일본과 세계의 반도체 공급망을 더욱 강인하게 만들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야, 모리스 창 이분도 93세시네요. 야, 93세시면 1931년생이시다. 그죠? 네. 자, 일본 대만 반도체 동맹을 네. 일본 대만 반도체 동맹을 상징하는 TSMC의 구마모토 공장이 문을 열고요. 공장 운영은 TSMC가 일본 기업인 소니, 덴소 등과 함께 설립한 일본 현지법인 JASM이 맡는다고 하네요. JASM은 연말 제1공장에서 양산을 시작하며 올 연말에 첫 양산이 시작되군요. 비슷한 시점에 또 제2공장을 착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공장을 소니하고 덴소 일본의 제1 그 자동차 부품 회사지 않습니까? 같이 만들었군요. 자, 일본 언론은 연일 TSMC는 레이와의 구로후네라고 보도하고 있고요. 레이와는 영화? 레이와는 2019년부터 쓰고 있는 일왕의 연호로 현재와 미래를 뜻한다고 합니다. 덴노. 그리고 1980년대 세계 최강 반도체 국가였다가 몰락한 일본을 부활시킬 계기가 TSMC 일본 공장이라는 거고요. 구로후네는 1853년 도쿄만에 출연을 해서 개항을 요구한 미국 페리 제독의 함선이라고 하네요. 레이와의 구로후네, 흑선, 검다라는 걸 구로라고 하나 보네요. 구로후네. 자, 이 미국 페리 제독의 함선인데 일부에게는 공포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일본은 이를 계기로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부국 강병을 이뤘죠. 우리도 1853년에 그렇게 서양 문물을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었더라면, 그죠? 참 아쉽습니다. 자, 해외 기업인 TSMC를 받아들여서 부흥의 지렛대로 삼자는 각오가 반도체 구로후네란 말에 담겼다. TSMC는 이날 제2공장에 139억 달러, 약 18조 5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고요. 1공장과 합치면 총 225억 달러를 일본에 쏟아붓는 거고요. 일본은 같은 날 제2공장에 최대
7,320억 엔, 약 6조 5천억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해서 TSMC의 투자에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1공장의 보조금과 합치면 1조 2천억 엔이나 되고요. 한 10조 정도 된다 그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일본 정부는 전례 없는 대담한 지원을 하고 있다. TSMC의 세계 전략에 일본이 중요 거점으로 명확하게 자리 잡은 것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자, 모리스 창업자는 일본의 반도체 르네상스를 언급을 하면서 약 60년 전 일본 반도체와의 추억을 꺼냈고요. 내 기억은 1968년 일본에 처음 와 모리타 아키오 소니 공동 창업자를 만났던 때로 거슬러 간다고 하시면서 당시 모리스 창은 미국 반도체 기업 TI,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일하던 30대 후반의 젊은 기술자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살 많은 모리타 씨는 일본에서 미국보다 뛰어난 깜짝 놀랄 수요를 만날 것이라고 했고, 나는 실제로 1980년대 일본 반도체 공장에서 이를 경험을 했다. 라고 말을 했네요. 전체 생산품 중 정상품의 비율인 수율은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에서 절대적인 경쟁 요소인데, 일본 공장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의 품질이 그만큼 좋았다는 겁니다. 자, 1980년대 후반 미국 회사를 퇴사하고 대만으로 돌아가 TSMC를 설립해서 세계 최고의 회사로 키운 모리스 창은 대만은 일본과 미라는 문화나 인재 능력이 비슷하니 이걸 활용해서 순수하게 반도체 제조만 대신해주는 회사를 설립했다고 했고요. TSMC 창업의 원점이 일본에서 배운 반도체 제조 문화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또 그는 모리타 씨를 만난 지 50여 년 지난 지금 당시 일본에서 깜짝 놀랄 수요를 만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객석에서 경청한 요시다 겐이치로 소니 회장은 뒤이어 단상에 올라와서 200명 이상의 직원을 TSMC와의 합작회사에 파견한 소니는 귀중한 경험을 얻을 것이라면서 TSMC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소니가 TSMC에 배워 다시 반도체 강자의 자리를 노리겠다는 의미이고요. 이날 개소식에는 JASM의 출자 예정인 도요타 아키오 도요타 자동차 회장도 참석을 했네요. 삼성전자는 TSMC와 최첨단위 3나노 반도체 제조 경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수율이 TSMC에 비해서 떨어져 점유율이 점점 벌어지는 상황이고요. 이 첫 일본 공장 개소식에서 나온 모리스 창업자의 이날 수율 발언은 TSMC가 해외의 핵심 거점을 미국보다 일본으로 못 박을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해석되는데, TSMC는 당초 일본에 앞서서 미국 애리조나에 반도체 공장을 착공을 했지만 현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양산 시점을 2025년으로 연기한 상황이다. 자, 요 부분이 과거 기사에서도 좀 나왔던 얘기이긴 한데요. 지난 주말에 축구를 하고 나서 그 삼성전자 반도체 후배랑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에 제가 뭐 농담으로 좀 열심히 좀 해라 이런 얘기 많이 했다고 했었는데, 그날 참 중요한 얘기들 제가 들었습니다. 이 미국의 반도체, 제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참 미국이 자기네 나라에다가 공장 지으라고 막 이렇게 뭐 보조금을 앞세워서, 그죠? 또 여러 가지 법안을 만들어서 저렇게 하는데, 그런 거 보면 속된 말로 약간 반 깡패 같은 시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제가 약간의 뭐 얘기를 했더니 형님 근데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이 제대로 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일하는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만이나 일본이나 한국은 그 5시, 6시 끝나고 나서 교대 근무, 야간 근무, 뭐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는데 미국에서 그렇게 오버타임 해가지고 일하는 문화가 이 반도체 그 후배만 하더라도 뭐 70년대생이니까 정말 열심히 일을 했던 또 그 세대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구하기가 힘들 겁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런 기사를 내가 본 적이 있다. 지금 방금 요 얘기잖아요. 그 TSMC가 애리조나 반도체 공장을 착공했지만 연기해 버렸죠. 그래서 그런 인력 구하는 게 좀 힘들 겁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 기사 읽다 보니까 소니에서 200명 이상 직원을 파견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니니까 그런 반도체에서 또 열심히 가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인력을 보내줄 수가 있는 건데 저번에 제가 그 미국에서 우리나라랑 생산성 얘기하면서 참 미국 사람들도 열심히 일한다는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 그 열심히 일한다는 기준은 근로계약서에 못 박혀 있는 그 근무 시간에 정말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 근무 시간에는 열심히 일하고 또 딱 끝나고 나면 자기 개발이란 자기 그런 여가 활동을 되게 또 여가 생활도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반도체라는 게 이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호황기일 때는 그 계속 뭐 사람을 뽑아가지고 또 교육시키고 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거니까 결국 기존 인력이 오버타임 이런 걸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 공장이 힘들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자, TSMC 공장이 문을 연 24일 공장 정문을 조금만 벗어나면 최첨단 반도체와는 동떨어진 모습이 보였다. 넓은 양배추 밭에서 동남아 출신 근로자 등 10여 명이 양배추를 수확하고 있었고 손으로 수확하는 양배추 밭처럼 뒤떨어졌다고 여겨진 일본 반도체 산업을 TSMC가 다시 부흥시킬 수 있을지가 일본 그리고 세계의 관심사다. 일본은 일단 긍정적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TSMC의 진출이 기폭제가 되어 일본에서 반도체 공장의 증설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28년까지 일본 내 반도체 투자 금액은 9조 엔 규모가 될 전망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 신흥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는 27년 최첨단인 2나노미터 반도체를 생산할 목표로 공장 건설에 나섰고요. 도시바 롬은 약 3,800억 엔을 투자해서 반도체를 공동 생산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점유율이 세계 1위인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일본 기업 키옥시아는 이와테현과 미에현 공장에 총 7,200억 원을 투자해서 3차원 낸드 메모리를 생산할 계획이고요. 소니는 구마모토 현에 이미지 센서 칩 신공장을 짓기로 하고 부지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미국 대만 기업의 일본 투자도 활발해졌는데 마이크론은 일본 히로시마 공장에 5천억 엔을 투자 그리고 25년부터 AI에 쓰이는 HBM을 생산할 계획이고요. 또 다른 대만 반도체 기업 PSMC는 미야기현에 약 8천억 엔을 투자해서 27년부터 양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조사기관 옴디아는 일본 반도체 생산 능력이 300mm 웨이퍼 기준으로 2028년에 월 226만 장에 달해서 23년보다 30%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했네요.
니온 게이저의 신문은 사설에서 반도체 산업 부활의 최후의 순풍 꼭 되살리자고 썼고요. 일본 국회의원 100여 명이 참여하는 일본 반도체 전략 추진 의원 연맹의 아마리 아키라 의원은 TSMC가 드디어 일본에 왔다면서 세상은 오늘의 1등에게 내일의 1등을 약속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주도권을 다시 한번 찾아오겠다는 뜻이다. 이게 삼성한테 하는 얘기다, 그죠? 세상은 오늘의 1등에게 내일의 1등을 약속하지 않는다. 네. 참 보면 80년대 일본이 정말 잘 나갔을 때 80년 90년대는 대만이 일본 대기업의 약간 하청업체 역할을 그렇게 하는 뭐 그런 경제 구조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TSMC가 대만의 기업이 아까 뭐였죠? 페리 제독의 구남에 비유되는 정도로 구로훈에 이렇게 비교될 정도로 크게 역전이 돼 있는 상황이네. 우리 반도체 밸리 평택하고 이쪽 잘 키워야 되겠다, 그죠? 일본하고 대만, 네, 연합군이 형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 AI 열풍에 카리브해 소국이 돈벼락을 맞았다라고 돼 있는데, 자, 중미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 앵길라가 1980년대 확보한 국가 도메인 덕에 돈방석에 앉았다라고 하는데, 국가 도메인은 인터넷 사이트 뒤에 붙이는 알파벳 두자죠. 알파벳 두자로 대부분 국가명을 축약해서 만들었고요. 한국이 KR이죠. 한국은. 그리고 앵길라의 국가 도메인은 AI. 앵길라가 국가 도메인이 AI군요. .ai. 인데 최근 AI 열풍에 힘입어서 세계 IT 기업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도메인 수요가 급증을 한 것이다. 야, 일부 국가는 도메인을 민간에 위탁해서 해외 기업 등에 판매하기도 하고요. 앵길라의 도메인 판매를 관리하는 빈스 케이트씨는 최근 미국 전기전자공학회의 전문지 IEEE 스펙트럼 인터뷰에서 도메인 수익이 한 달에 300만 달러? 약 40억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달에. 야, 그는 AI 도메인 수요 급증에 따라서 1년 후에는 연 600만 달러로 수익이 2배가량 뜰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앵길라는 관광업과 은행업이 주 산업인데 최근 도메인 판매 대박으로 재산세 등 일부 세금이 감면이 됐다고 합니다. 앞서 AI 사업에 뛰어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앞다퉈 이 AI 도메인을 확보를 했다네요. 국내에서는 네이버 클로바와 카카오 등이 AI 도메인 사용 대열에 합류를 했네요. AI 도메인이 인기를 끄는 것은 직관적으로 인공지능과 관련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고 생성형 AI인 챗GPT의 초기 베타가 출시된 2022년 11월 30일 이후에 5개월간 AI 도메인 매출이 약 4배나 뛴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앵길라는 영국 자치령이네요. 인구가 16,000명 가량의 대부분은 아프리카계의 카리브인이고요. 총 면적이 91.km입니다. 그리고 완도섬 크기와 비슷하다. 엄청 작네요. 앵길라가 AI 도메인을 사용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이고 국제 인터넷 주소 관리 기구가 국가별로 알파벳 2개로 구성된 도메인을 할당을 했는데 당시 국가명을 축약한 AI를 받은 앵길라는 향후 수익을 예상한 건 아니었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뜻밖의 행운을 잡게 됐네요. 야, 재밌네요. 도메인 장사로 재미를 본 나라는 앵길라가 처음은 아니고 과거 라디오 시대에는 오세아니아 지역의
미크로네시아 연방, Federated States of 마이크로네시아의 도메인 .fm이 많이 쓰였고, FM 라디오. 이후 인터넷 동영상 열풍 때는 인근 섬나라 투발루 은에는 .tv의 도메인이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재밌는 기사를 읽었네요. 이 앵길러가 어디 있나 봤더니 쿠바 바로 옆에 아이티가 있고 도미니카 공화국, 푸에르토리코, 좀 더 바다 쪽으로 가면 앵길라라고 있네요. 자, 그 다음은 민태기의 사이언스 스토리. 1초에 100경번 연산하는 슈퍼컴퓨터. 그 시작은 여성 컴퓨터였다. 자, 이 역사를 계속 우리가 봐야 앞으로의 사실 미래가 보입니다. 그죠? 역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2023년 노벨 물리학상은 아토 세컨드. 이 아토초 영역에서 빛 펄스를 만든 과학자들에게 돌아갔다고 하고요. 이 아토초는 0.00000000000000001초. 예, 제대로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0이 너무 많네요. 즉 100경분의 1초라고 합니다. 100경? 네. 원자 안에서 전자의 움직임이나 DNA 복제, 신경 신호 전달이 이 순간에 일어나고요. 그런데 이 짧은 아토초의 순간에 최신 슈퍼컴퓨터는 1회 이상의 계산을 수행하고 1초에 무려 100경회가 넘는 연산을 하는 셈인데,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컴퓨터가 발전한 배경에는 손으로 하던 계산을 과학기술로 대체하던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그 중심에 여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화 히든 피겨스는 여성 수학자들이 우주선의 궤적을 예측하기 위해서 복잡한 계산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산, 컴퓨터 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들을 컴퓨터라고 불렀는데, 오랫동안 컴퓨터는 여성의 직업이었다. 여성들이 육체 노동으로 받는 임금이 남성보다 적은 이유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여성들의 계산 실력이 훨씬 뛰어났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1759년 헨리 혜성의 귀환 날짜를 정확히 계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컴퓨터 니콜 레인 르포테 역시 여성이었고, 20세기 초 미국 하버드 대학 천문대 컴퓨터였던 헨리에타 레빗, 헨리에타 스완 레빗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레빗은 별까지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빅뱅 이론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여성 컴퓨터들은 계산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컴퓨터라고 불리는 계산기를 작동시키는 프로그램 코딩도 이들 손에서 이루어졌는데, 최초의 기계식 컴퓨터는 19세기 영국 수학자 찰스 베비지가 제작을 했지만, 이를 동작시키는 프로그램은 에이다 러브레이스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시인 바이런의 딸인 그녀는 인류 최초의 프로그래머였고요. 나중에 전자식 컴퓨터가 등장을 하자 코딩의 기초가 되는 컴파일러, 번역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여성 수학자 그레이스 하퍼였네요. 예일대 박사로 대학 교수였던 그녀는 2차 대전이 일어나자 36살의 나이로 해군에 자원 입대해서 코딩의 초기 역사를 개척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만든 용어 중에는 버그가 있고, 계산기 오작동을 조사하다가 기계에 끼인 벌레, 버그를 발견하고 붙인 이름인데, 이후 프로그램 오류를 수정하는 작업을 디버깅이라고 부르게 된다. 2차 대전 때는 탄도 계산 수요가 급증을 했고요.
펜실베니아 대학 연구소의 경우는 미군의 요청으로 무려 200명의 여성 컴퓨터가 고용되었지만 계산은 늘어나기만 했다고 합니다. 1943년 이 연구소는 이들의 계산 능력에 상응하는 기계를 개발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첫 전자식 범용 컴퓨터 애니악이었다고 합니다. 1943년 네, 애니악이 나왔군요. 자, 18,000개의 진공관으로 작동하는 이 장치를 작동시킨 것은 또 여성 컴퓨터들이었는데 하드웨어는 남성들이 만들었지만 30톤이 넘는 이 육중한 기계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고요. 여성 컴퓨터가 진공관을 디버깅하며 만든 프로그램으로 1946년 애니악이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성능을 표현하기 위해서 등장한 단어가 킬로걸스, 즉 1000명의 여성 컴퓨터가 계산하는 속도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참 재밌네요. 킬로, 천을 뜻하는 킬로에다가 girls 이렇게 해서 킬로걸스라는 단어가 탄생을 했군요. 애니악의 등장 이후 진공관이 트랜지스터로 대체되어서 계산 성능이 급속히 상승하자 더 이상 킬로걸스로 표현하기가 힘들어지는데 특히 1965년 최초의 컴퓨터 CDC 6600이 가동하면서 더 이상 인간의 계산 속도와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해졌고 이때 등장한 용어가 FLOPS, Floating Point Operations per Second, 네, 즉 1초에 몇 번의 연산을 수행하는지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애니악은 1초에 500번 계산할 수 있었지만 CDC 6600이 3메가플롭스, 즉 1초에 300만 번이나 계산을 했고요. 이후 크레이라는 걸출한 슈퍼컴퓨터 제작사가 나오면서 계산 속도가 1초에 10억 번 이상 연산을 수행하는 기가 플롭스 시대가 열렸다고 합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는 크레이가 만든 프론티어로 빠르기가 1.2 엑사플롭스이고요. 이 엑사는 10억의 10억 배, 즉 100경을 뜻하니까 이 컴퓨터는 애니악에 비해서 2400조 배 빠르고 최초의 슈퍼컴퓨터 CDC 6600보다는 4000억 배가 빠르다고 합니다. 4000억 배? 네. 자, 이렇게 빨라진 슈퍼컴퓨터는 수많은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경제 개발 모델을 성공시켰고 컴퓨터 애니메이션 영화도 가능하게 했고 핵실험을 대체했고 항공 우주 비행체와 엔진을 시뮬레이션하기도 했고요. 현재는 단백질 합성과 신약 개발, 기상 예측 등의 필수 도구가 되어서 우리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2월 11일은 세계 여성 과학인의 날이라고 하네요. 과학 분야에서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5년에 유엔이 지정한 날이라고 합니다. 계산과학을 이끈 여성 컴퓨터들 역시 당대의 평가는 인색했지만 오늘날 여러 곳에서 그들을 기리고 있는데 르포테는 소행성 7720과 달 분화구 이름으로 남아있고 레빗의 이름도 소행성 5383과 달 분화구에 새겨졌다고 합니다. 미국 국방성은 에이다의 이름을 붙인 프로그램 언어를 개발했고 그레이서 호퍼는 해군 제독의 위치에 올랐고요. 슈퍼컴퓨터 제작사 크레이는 호퍼의 이름을 딴 슈퍼컴퓨터를 만들었고 엔비디아 역시 고성능 칩에 그녀의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애니악을 가동한 여성 컴퓨터들은 1997년 국제 여성 기술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으며 2008년에는 컴퓨터 역사박물관 특별상을 받았고 CNN은 2011년 이들의 이야기를 특집으로 다뤘다고 하네요. 이 특집으로 다룬 거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민태기 SNH 연구소
예, 공학 박사님이시네요. 자, 그다음 기사 만물상입니다. AI에 밀려나는 이문학가들, 어문학가들. AI에 밀려나는 안 그래도 어문학 인문대 안 되는데 요즘. 자,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에 성공한 비결로 어학을 통한 선진 문명 학습이 꼽히는데 독후가 막부 때부터 네덜란드어를 배워 앞선 의학과 선박 제조 기술을 익혔고요. 19세기 영국과 미국 전함의 위용을 잇따라 목격한 뒤에는 영어로 방향을 틀었다고 합니다. 예, 막부는 네덜란드어만 알던 통역관들에게 목숨 걸고 영어를 배우라고 명을 했고요. 뒤늦게 근대화에 나선 우리도 다르지 않았는데 구한말 외교 고문 멜렌도르프는 조선이 개화하려면 외국어를 배워야 한다고 고종에게 권해가지고 1898년에 한성에 독일어 학교를 세웠네요. 신생 대한민국의 외국어 합습에 대한 열망도 뜨거웠고 8.15 해방 직후 교육과정에 영어, 독어, 불어, 중국어가 포함됐다고 합니다. 1969년에는 스페인어 그리고 73년에는 일본어가 추가됐네요. 1960에서 70년대 중고생 사이에는 단어를 외우고 나면 사전을 찢어서 씹어 먹었다는 외국어 공부 무용담이 돌았고 영어 발음 잘해야 한다면서 아이들 혀 및 설소대를 절개하는 황당한 수술이 한때 유행했던 것도 외국어 합습 열풍이 빚은 그늘이다. 저런 경우도 있었군요. 언젠가부터 외국어 열풍이 수그러들고 있는데 80년대 후반 제2외국어가 대입 필수 과목에서 제외되더니 지금은 제2외국어는 서울대 입학용이란 말까지 생겼고요. 80년대까지 학문의 언어와 외교 언어로 인기 있던 독어와 불어가 먼저 태조를 했습니다. 두 언어가 밀려나고 90년대 인기를 누렸던 중국어와 일본어도 요즘엔 동양 어문 학부로 통폐합되거나 아예 없어지고 있다네요. 교육부가 2013년에서 22년 4년제 대학의 학과 변동 추이를 조사했더니 인문계 학과 정원이 어문계 중심으로 20%나 감소했네요. 이 기간 중국어과가 36개, 일어과가 27개나 사라지거나 통폐합이 됐습니다. 대학마다 어문계열 학과의 폐과나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해당 학과의 교수와 학생이 대학 당국과 심각한 갈등을 빚는 일이 반복이 됐고 대학은 대학대로 사회적 수요가 줄어들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SF 소설가 듀나가 2016년 발표한 단편 추억충은 인공지능 시대의 외국어 합습 미래를 내다본 작품인데 소설에서 번역가인 윤정은 20년 전만 해도 모든 작업을 직접 했지만 번역가인 윤정은 지금은 70%를 기계에 맡긴다. 그녀는 생각한다. 앞으로 20년이 더 지나면 이 직업은 존재하기나 할까? 소설 속 미래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휴대전화에 관련 앱만 깔면 서로의 언어를 몰라도 대화가 가능해졌다. 실시간 동식 통역이 가능한 AI 스마트폰까지 나왔다. 덮쳐오는 거대한 AI의 쓰나미 앞에서 어문 계열 학과가 존폐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참 씁쓸한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기사는요. 자, 특파원 리포터 미국 엔지니어의 명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시간이 자, 연초부터 실리콘밸리가 흉흉한 소식들로 가득한데 메타에 다니는 엔지니어 부부가 갓난 아이를 죽이고 동반자살을 했다고요? 메타 다니는 엔지니어 부부가? 자, 구글에서는 20대 엔지니어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아내를 죽이고 구속이 됐고 언젠가부터 아마존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소문도 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빅테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초봉이 20만 달러에 육박하는, 초봉이 2억 6천이나 되네요. 초고 연봉자들인데 그들의 말로가 이토록 비참해진 이유에 대해서는 누구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하지만 이 이야기가 나오기만 하면 공식처럼 따라붙는 분석들이 있는데, 빅테크호 시절에 대규모 융자를 끼고 고가 주택을 구입했을 것이고, 최근 회사에서 해고가 됐거나 그럴 예정이었던 게 분명하다는 것이다. 구글, 아마존 등 이곳의 빅테크들은 올 1월에만 4만 명 넘는 사람들을 잘랐습니다. 최근 빅테크에서 해고된 한 엔지니어는 유망한 AI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 분야에서 프로그래머가 공급 과다인 상태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같은 엔지니어임에도 분위기가 180도 다른 분야가 있는데, 제조업에 사용되는 장비나 로봇을 제어하거나 신설 공장에 투입돼서 전기 시스템 전반을 설계하는 이들인데, 이들 직종은 컴퓨터, 모바일 서비스가 테크 산업의 주축이 된 후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 비해서 연봉도 인기도 밀렸던 게 사실인데, 하지만 바이든 정부가 527억 달러, 약 70조 원의 반도체 지원법을 내세우면서 미국 제조업의 부흥을 강하게 추진하기 시작한 지 불과 2년 만에 이렇게 상황이 바뀐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 보면 미국 산업의 중심추는 반도체 제조로 급속히 기울고 있고요. 현지 엔지니어들이 겪는 명암이 이 같은 산업 구조의 변화에 대한 1차적인 증거입니다. 그뿐일까? 21일 열린 인텔의 첫 반도체 파운드리 행사에서 팻 갤싱어는 지금은 반도체 생산의 80%를 동아시아에 의존하지만 10년 내 아시아와 서구권의 반도체 생산 비율을 50대 50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러몬드 미 상무장관은 이 구상을 듣고 구상 실현을 위해서 2차 대규모 반도체 지원법도 나올 수 있다면서 거들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인텔에서 반도체 생산을 하겠다고 달려들었다. 문득 두려워졌다. 한국은 이 같은 거대한 변화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 실리콘밸리에서 오로라 특파원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80년대 후반에 우리가 무역으로 막 먹고 살 때는 상사 이런 데가 인기가 높다 보니까 영문학과 이런 데가 인기였었고,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전부 다 컴퓨터 사이언스 하면서 컴공과 다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AI가 나오면서 좀 위험해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뭐가 좋다고 해서 자녀들한테 제가 그러거든요. 저희 오시는 분들한테, 자녀들한테 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함부로 얘기하시지 마시라고. 그 나중에 책임 뒷감당 안 될 수도 있다고. 지금이 좋아서 뭐 해라 하다가 이 산업이나 경제의 발전이 어떻게 굴러갈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같은 엔지니어인데 서로 상반된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